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화요일에 명인들의 보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시장은 사실 9월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올라와 주고 있는 시장이죠. 실제로 시장 전반적인 레벨을 보게 되면 지금은 좀 너무 편한 시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물론 오늘 시장 조정이 좀 있긴 했습니다. 18일 후로 해서 하락 종목 수가 좀 채워지게 되면서 시장 난이도가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밸런스를 보게 되면 작년 시장이 우리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올해 시장은 너무 편하죠. 특히나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A 종목이 가면 A 섹터가 가면 이제 B가 가고 C가 가고가 이제 어느 정도 편하게 좀 유추가 되는, 그래서 수익 실현 랠리가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한 시장이 사실 이렇게 흔치는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난이도가 있을 만한 노이즈들도 계속 끼고 또 그 노이즈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또 반복하기 때문인 건데 지금의 증시를 잘 가져가야겠죠. 또 수익 극대화하는 측면들은 또 극대화를 해야 되고 챙기는 종목들은 잘 챙기는 이런 또렷한 뷰만 가져갈 수 있다라면 실제로 시장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정도의 총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좀 간략하게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제가 유독 많이 강조드리는 거 있죠. 그럼 시장 밸런스 보려면 뭐가 좋냐? 오늘장 하루만 좀 놓고 본다라면 하락 종목 수가 약 1,700개 정도 되고요. 상승 종목 수가 약 한 900개, 800개, 800개 정도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락 종목 수가 좀 높은 시장이 나왔어요. 물론 이게 최근 들어서입니다. 지난주 후반부부터 오늘까지 해서 좀 조정이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 폭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전반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이 있냐?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시장 표에는 안 나옵니다만 시장 주요 종목들, 특히나 고시총 종목들이 좋은 재료들을 많이 머금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차트 제가 올려놨거든요. 9월 들어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위를 열어주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쭉쭉쭉 올라가죠. 특히나 이제 실적의 기대감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지점들까지 살펴본다라면 반도체주들은 이제 없는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있는 분들 극대화는 계속 지속화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사고 또 많이 올라가면 또 팔고 그리고 내려오면 또 사고 또 팔고가 가능한 영역인 건데 이게 가능한 구조에 대해서도 점차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코멘트로 시작을 했는데 주요 재료들을 머금은 섹터들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큰 틀을 좀 봐야겠죠. 글로벌에서 중요하게 앞으로 판단해봐야 되는, 지켜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봐야 되고 앞으로 또 중요한 섹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점까지 순서대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전입니다. 사실 원전 얘기하면 제가 요즘 많이 뿌듯해요. 그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17,000원대부터 열심히 좋다를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건데 하여튼 원전이 뷰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탈원전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돼요.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오늘 노이즈 같은 경우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이제 원전 건설에 32.7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발표를 했죠.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롤스로이스라든지 또는 버노바 같은 기업들이 주수의 기업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원전 주기기라든지 그리고 부기기 라인들은 아마 국내에 파이프라인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지금 점쳐지고 있고 실제로 삼성물산이나 두산에너빌리티, LS일렉 같은 기업들이 수혜 기업으로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스웨덴 얘기만 드리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원전은 지금 중요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유럽이에요. 다 짓겠다고 난리죠, 이제는. 그리고 이전에 보게 되면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영국 그리고 미국 간에 이제 원전
사실 미국이 이제 선물을 줬다라고도 봐야죠. 원전 공동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는 실제로 노이즈화된 거, 뉴스화된 건 원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AI향 그리고 데이터 센터향 데이터까지만 봅시다. 그리고 추가로 원전까지 여기에 3,500억 불의 투자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 투자이기 때문에 연 단위로 보면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예산을 소화할 것인가. 다만 관련 기업들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형 비즈니스를 띄고 있는 기업들은 참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이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유럽의 지금 에너지 전환 구조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럽은요, 여러분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너지원 중에 우리가 신재생이 제일 높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뭐 독일 같은 경우는 한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게 LNG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을 제외한 내륙의 많은 국가들은 원래 러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 전쟁을 토대로 해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이 2023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 LNG를 안 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 러시아 LNG 안 쓰는 거, 제재하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원의 의존도가 높았던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져 있고 유럽의 LNG가 안 쓸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등장했던 게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미국 같은 국가들의 LNG를 가져와서 썼습니다, 유럽이. 당연하겠지만 LNG 가격은 폭등합니다. 당연하겠죠. 원래 쓰던 것들을 안 쓰고 다른 데 의존도를 높여놨으니. 근데 이 LNG 가격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어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유럽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드는가입니다. 사실 이전에 작년 초반부까지만 해도 많은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원전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스웨덴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들도 다 원전 짓겠다고 난립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예산 승인의 절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디 기업한테 할당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대표적인 원전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하나씩 좀 기업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얘기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 소폭 상승을 해줬는데 아직 조정권 레벨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 현대건설 같은 기업 홀택이 수혜로 들어가는 원전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대부분 시공을 진행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는 기업이고 기자재 보면요. BHI나 S&T 에너지 그리고 설계,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 다 누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올해 5월, 6월 원전 랠리 엄청 강했습니다. 다 열심히 올라왔어요. 지금의 구간을 보게 되면 다시 다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제가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결국 이 데이터 센터 향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미국의 에너지원에 바뀌는 측면들도 원전을 향해 웃어주고 있는 건요.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국 지금 이 데이터 센터 향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고 여기서 많이 필요한 전력 인프라라든지 궤를 다 같이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 움직일 때 그럼 발전 어떻게 할 거냐. 이때 당연히 이제 원전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센터 또 많이 써야 되죠. AI 들어가니까. 그럼 뭐 들어가죠? 반도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묶음, 세트라는 표현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그중에 우선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 칩이니까 HBM 라인인 거고. 게다가 지금 레거시 교체 수요까지 붙게 되니까 레거시 반도체도 같이 갑니다. 물론 DDR5, 4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DDR5가 물량이 부족해서 4까지 가격이 같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DDR5보다 4가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니까 메모리 반도체 단위가 결국에는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랠리는 결국 여기 있는 전력 원전 기업들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세트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과거에도 코멘트 드렸습니다만 관심 있게 계속 가져가야 되는 또 트레이딩 좀 자신 있는 분들은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를 계속 해야 되는 업종으로 구분지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센터형 비즈니스 그리고 유럽에서 에너지원이 바뀌고 있는 측면들 잘
우리가 챙겨놔야 될 이슈였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어제였습니다. 제가 D&D 파마텍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 4만 원, 5만 원대부터 정말 좋다고 했는데 이때였죠. 여기 레벨부터는 제가 이거 너무 이제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왜? 추가 재료 나올 게 이제 뭐 거의 없단 말이에요. 메쉬 데이터 다 나왔죠. 메세라 임상 데이터 다 나왔죠. 이제 연말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9월인 지금 시점에서 이 가격이 저는 좀 부담스럽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D&D 좋다고를 제가 여기서부터 했어요. 여기가 4만 원, 5만 원 레벨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추가 재료 붙어야 된다. 메쉬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럴링크 기술 같은 경우는 메세라가 살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차피 라이센스하고 진행했잖아요. 근데 메쉬 치료제는 아직 라이센스하고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메쉬가 팔리는 것 정도의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공개 방송에서 많이 드렸었는데 더한 강한 재료가 붙어버렸습니다. 이 구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이미 시장성 자체는 뭐 매년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리고 있는 비만 치료제 다 주사제형이죠. 다음 차시로 이제 개발될 게 경구용 타겟인데 이거 우리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수많은 빅파마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그럼 국내 수혜주들 얘기 나오는 데 보면 다 비슷하죠. D&D 파마텍, 펩트론, G2G 바이오 같은 기업들 최근에 상장했던 인벤티지랩 대부분 반감기 타겟, 편의성 타겟입니다. 우리가 결국 물질로서 선도하는 기업들도 최근에는 일동제약이나 한미약품 같은 애들이 붙긴 합니다만 편의성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가죠. 왜? 글로벌과 협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점이 기대감이 높았던 거는 이 시장에 대한 특이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 전문가님 이거 일라이릴리가 이미 개발 끝냈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대장 아니에요? 지금은 대장이죠. 경구용 대장 일라이릴리 맞습니다. 오포글리프론이 FDA 통과됐으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얘는 이제 저분자 구조죠. 결국 2중, 3중 물질을 추가하는 데에 제한적입니다. 그럼 고도화시키는 게 레벨이 한계가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저분자 구조를 띠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시장의 판단인 거고 주력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은 빅파마들이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저분자가 아니고 펩타이드 계열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펩타이드 계열 기업이 D&D인가요? 예, 맞습니다. 펩타이드 계열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3개가 있죠. 있었죠. 자, 화이자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었고 바이킹 테라퓨틱스 열심히 개발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세라라는 기업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화이자 실패했죠. 주가 막 엄청 내려갔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 임상 데이터 안 좋으니까 엄청 내려갔어요. 메세라 혼자 열심히 버티고 있었죠. 계속 임상이 괜찮은 거예요. 펩타이드 계열로. 근데 이 메세라가 쓰고 있는 기술이 뭐죠? 네, 펩타이드 계열의 이제 한계점. 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D&D 파마텍의 오럴링크 기술 이전 받은 기업이 메세라입니다. 자, 그럼 지금 나온 이야기가 뭐냐? 이 메세라가 아까 3개 있었죠. 여기 화이자 있었고 바이킹 테라퓨틱스 있었고 이제 메세라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화이자가 그래 우린 실패했지만 내가 그냥 이걸 살게 라고 배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D&D 파마텍 상한가 직행하고 뭐 오늘 물론 차익이 나왔지만 더 간다고 봐야겠죠. 이쪽은 시총만 봐도 지금 이제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2조 3천억 정도 되는 게 D&D 파마텍인데 화이자가 메세라를 10조에 사간답니다. 참고로 메세라라는 기업은요, 이 D&D 파마텍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경구역 제외하고는 사실 또렷한 게 없어요.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건 오로지 D&D 파마텍이랑 같이 하고 있는 기술일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모멘텀을 더 세게 받고 있는데 이 측면들도 같이 한번 보면요. D&D 파마텍, 펩트론, G2G 바이오. 펩트론 G2G 바이오는 이제 반감기 타겟입니다. 같이 가죠. 물론 펩트론은 제가 여기 추가 재료 안 나오면 좀 비싸다라는 의견은 동일합니다. D&D 파마텍 같은 빅 딜이 발생해야 돼요. 이제 펩트론은 여기 추가로 일동제약, 한미약품 자체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모멘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들고 가시는 분들은 더 봐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게다가 바이오가 지금 주요 키워드가 비만으로 잡혀 있는 거는 한동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보면요, 다 면역항암제 한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면역항암제를 자체적으로 물질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없죠. 대부분 플랫폼으로 들어갑니다. 왜? 과거의 면역항암제가 지금처럼 점유하기 전에는 가장 큰 키워드로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투자 범주를 가지고 있었던 키워드였으니까요. 지금 그 역할을 비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제가 뭐 말씀드린 지가 굉장히 오래된 영역이기 때문에 다들 잘 챙기고 계실 거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 더 극대화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 단위에서 눈 감고 사야 되는 영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바이오가 앞으로 계속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인데, 비만은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섹터 안의 섹터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추가로 지금 바이오 얘기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은 사실 좀 고구마죠? 고구마.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인데 셀트리온은 고구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니 다른 바이오는 금리 인하한다고 신고가 뚫고 난리인데 왜 셀트리온은 가만히 있을까요? 하는 얘기 굉장히 많았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관세 노이즈가 이제 4월에 터집니다. 그죠? 4월에 관세 노이즈가 딱 붙고 다른 기업들은 다시 다 신고가 뚫고 막 올라가는데 셀트리온은 그냥 이전 레벨밖에 못 왔어요. 자, 왜 그랬냐? 이 관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바이오텍 기업들은요, 기술을 팔아요. 그죠? 관세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 제가 많이 드렸죠. 알테오젠 관세랑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 셀트리온은 주력이 시밀러예요. 진펜트라는 신약이잖아요. 물론 신약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시밀러가 주 매출원이기 때문에 관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재료가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재료였던 겁니다. 왜? 관세로부터의 회피가 가능해졌다는 걸 가시권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참고로 지금 뉴저지에 있는 일라이릴리의 공장을 인수한 거예요. 4천억에. 근데 총 투자 금액은 조 단위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1.4조 얘기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라이릴리가 쓰고 있었던 공장에서 증설해야 돼요. 지금 미국에 약 파는 것들 그대로 팔려면. 증설까지 해서 1조 4천억까지 투자가 진행된다라는 걸 셀트리온에서 지금 공식화를 한 거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럼 다른 데 많은데 왜 뉴저지냐? 여기 터가 좋아요. 참고로 뉴저지 주립대 옆에 약대 있습니다. 뉴저지 주립대 약대. 약대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오테크 중에서 셀트리온이 가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방향을 보게 되면 고급화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미국에서 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거죠. 덧붙여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큰 리스크였던 관세가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셀트리온. 네. 물론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아니 진펜트라가 올해 초부터 많이 팔렸어야 된다는 예측이 많았는데 잘 안 팔리던데요? 맞아요. 생각보다 캐파가 막 크게 증진되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램시마 같은 경우 유럽에서 점유율을 막 차지해 나가듯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에서 미국에서 그런 퍼포먼스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때문에 주가가 쌉니다. 싸요. 여러분 이 셀트리온 차트 좀만 돌려서 보면요. 이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사실 생산하고 팔고 다 했었는데 국내 영업을 셀트리온 제약이 했었고 해외 영업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했었죠. 헬스케어와의 병합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여기 2024년 1월 2일이에요.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 그때 가격 아직도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는 게 있고 물론 셀트리온이 개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있지만 이런 측면까지 본다라면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일단은 문제화가 됐던 게 관세 노이즈였는데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 얘기 좀 많이 드렸었고 추가 얘기 좀 드리고자 하는데 에이펙이 여러분 아시지만 10월 말일부터 열립니다. 근데 이 에이펙 같은 경우 추가 재료가 하나 더 붙었어요.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끝냈죠, 주말에. 그때 나왔던 게 에이펙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11월 초까지 진행을 할 건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관세 노이즈들을 포함해서 각종 품목들도 있죠. 그리고 문제로 삼는 조건값들
예를 들어서 뭐 대두라든지 이런 거를 사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안 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풀려나갈 과정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덧붙여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멘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북한과 만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비핵화하면 만나볼게. 참고로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오케이. 안 만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만약에 에이펙에서 이 대북 관련된 긍정 모멘트까지 나온다라면, 지금 어차피 우리 정부는 친북에 대한, 북한에 대한 좀 뭐랄까요, 평화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들도 그렇죠. 이 대북주는 우리가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난티. 참고로 트레이딩입니다. 이쪽은 뭐 끌고 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 같은 종목들, 일신석재 종목들. 그래서 이런 거는 손절가 잡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래는 모멘텀이 굉장히 세게 붙는 형식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게다가 에이펙은요, 지금 소비재 기업들이 주가가 좀 쉬고 있죠.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실리콘투, 코스맥스, 한국풀마부터 VT 같은 종목들, 지금 소비재 라인이 화장품들 굉장히 많이 쉬고 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구조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제 다음 주부터죠. 중국인 관광객들 무비자 입국 통과가 됩니다. 물론 데이터를 좀 봐야 돼요. 얼마나 들어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 또한 소비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피부 미용주들도 최근에 좀 빠지잖아요.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덧붙여서 엔터주들도 지금 좀 쉬는 구간입니다. JYP, YG 엔터. 그러니까 소비재 라인 다 쉬는 거예요. 뭐 SM 같은 기업들. 가격 매력 잘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눌릴 때 잘 담아둬야 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시는 거고, 지금 순환매에서 반도체 바이오에 좀 밀려가지고 뒤에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다음 차시의 기대값을 본다면 기대값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전혀 아니다 정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한 것들 간략하게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우선 보게 되면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쭉 빠졌다가 3점대까지 갔었죠. 다시 한번 반등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반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들이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장의 예측 같은 경우는 올해 앞으로 2번 더 인하할 거는 바라보고 있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한데 지금 시장은 어차피 이 금리 인하 구조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주력으로 봐야 되는 성장주들, 반도체 바이오,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기업들, AI 기업들까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지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이에요. 물론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만 사실 안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좋을 거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번 주에 있을 거고요. 수요일에 새벽입니다. 추가로 PC 데이터 나올 거예요. 제가 CPI나 PPI는 결국에 연준에서 주로 판단하는 물가 데이터가 아니라고 했죠. CPI, PPI에서 발췌를 해서 연준이 쓰고자 하는 데이터 값은 PC를 토대로 가져간다. 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지난 7월 정도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이 금리 인하 구조가 잡히면 성장주가 주력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왔죠. 그럼 이게 지속될 것인가? 여기서 좀 챙기면서 봐야 되나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건 먼저 이야기 드렸던 10년물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 다시 내려갈 걸로 봅니다. 지금 이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얘기가 많죠. 뭐 이게 더 간다 얘기 많지만 사실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저는 다시 내려가는 구조로 가고 시장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스탠스를 세게 취하는 구조로 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또 반응하는 거는 성장주 라인입니다. 근데 종목들은, 섹터들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내일장도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저는 여전히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 반도체 이 두 가지 섹터는요. 지금은 내리면 사야 돼요.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라 그런 건 저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결국 그랬을 때는 이기는 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불리한 타점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 건데, 지금은 다양한 테마들을 눈여겨보는 것보다 성장에서 주요 섹터가 되는 두 개의 섹터들, 그리고 앞으로 재료가 세게 받을 거는 에이펙 관련주들, 이 정도에서 관심을 두고 보면은 앞으로 시장 어렵지 않지 않을까 정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인들의 복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